쫓기는 외지인 신분에서 절대 권력을 쥔 한나라의 제후가 되어 천하를 공포와 폭력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참혹한 피해 지배자, 바로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악녀 여수입니다. 천하를 발밑에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는 어째서 단 한 벌에 옷도 걸치지 못한 채 발가벗겨져 무참히 몽둥이에 맞아 죽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은 피 묻은 권력을 쥐기 전 오직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비루한 과거에 있습니다. 여수의 어린 시절은 훗날 그녀가 걸친 화려한 금은보화와는 철저하게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래 산동성 담보연 출신이었던 여씨, 가문은 원수를 피해 폐현으로 흘러들어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혈령과 약간의 친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여수에게 세상은 언제나 거칠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일찍부터 흙과 바틸로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아주 깊은 열등감의 흉터를 남깁니다. 여수는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무력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굴레, 그리고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화려한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굴욕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을 향한 억눌린 분노와 힘을 향한 병적인 갈망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기괴한 형태로 비틀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그녀의 결혼이었습니다. 언니인 여치가 동네에 건달갔던 유방과 혼인할 때 여수는 번쾌라는 사내와 맺어집니다. 번쾌. 훗날 개국공신으로 이름을 날리는 용맹한 장수지만 당시 그의 직업은 저작거리에서 개를 도축하여 고기를 파는 백정이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푸죽간, 짐승의 단말마가 일상처럼 들려오는 그곳이 바로 젊은 여수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늘 짐승의 피와 누린내가 배어 있었고 사람들은 백정의 아내라며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여수의 심내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피를 보고 살아있는 생명이 칼날 아래서 속절없이 고깃덩어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폭력과 죽음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해집니다. 푸죽간의 도마 위에서 여수는 세상의 잔혹한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에게 폭력은 이제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매력적인 도구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형부인 유방이 반란의 깃발을 들며 전쟁터로 떠났을 때 남겨진 여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한국의 군대에게 쫓기며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인질로 잡혀 모진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웅크려 앉아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공포의 밤을 지사으며 여수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으므로 그녀 역시 세상에 친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길고 참혹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방은 항구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워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 여친은 황후가 되었고 백정이었던 남편 번쾌는 제국을 세운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발밑에는 푹신한 융단이 깔려있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최고급 비단이 그녀의 거친 피부를 감쌌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귀족과 대신들이 이제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의 내면은 이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무섭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비단옷은 그녀의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뼛속까지 천한 농부이자 백정의 아내라는 뿌리 깊은 열등감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거울을 볼 때마다 비단 소매 밖으로 드러난 투박하고 거친 신의 손을 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귀족 특유의 우아함과 교양을 가질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세상의 모든 시선을 폭력으로 짓누르기로 결심합니다. 권력의 단맛은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여수는 황후인 언니 여태후의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튼튼한 우산 아래로 숨어들어 서서히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폐연의 가엾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냄새에 익숙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경멸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쥔 채 괴물로 우아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엄격한 법률도 하늘을 찌를 듯한 개국공신들의 자존심도 곧 이 미쳐버린 여인의 발밑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력의 시대, 악몽의 시대가 막 장안의 밤하늘을 뒤덮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95년 한나라를 건국한 절대 권력자 유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의 죽음은 제국 전체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장안의 깊은 궁궐 한 구석에서 여수는 남몰래 환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유일한 통제자가 사라진 반면 그녀의 피부티인 언니 여태후가 어린 황제 해제를 대신해 제국의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여시천하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 시기 한나라 조정에는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될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방이 살아생전 대신들과 흰말의 피를 마시며 맺었던 맹세, 즉 백마의 맹세입니다. 그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유씨가 아닌 자는 왕이 될 수 없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않은 자는 제후가 될 수 없다. 제후라는 자리는 단순히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쏟아낸 붉은 피와 잘려나간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얻어내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온몸에 칼자국과 화살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진 개국 공신들만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84 년경 조정은 경악과 침묵에 휩싸입니다. 여태후가 자신의 친동생인 여수에게 임광후라는 제후의 자기를 하사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조치였습니다. 조회의가 열리는 대전, 전장을 누비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싸웠던 주발, 관영 같은 백전노장들이 도열해 있는 그 웅장한 공간에 여수가 당당히 걸어 들어옵니다. 무거운 황금 인장을 허리에 차고 최고의 귀족을 상징하는 자줏빛 끈을 늘어뜨린 채 말입니다. 왕조의 역설, 푸죽간에서 피 묻은 칼을 씻던 백정의 아내가 제국 최고 대신의 옷을 입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들의 분노는 끌어올랐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태후의 서슬 퍼런 숙청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공 하나 없는 촌부가 제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피 흘려 나라를 세운 공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처참한 모욕이자 제국의 시스템 자체를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기형적인 상황의 모순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여수 본인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거울 속에서 위험 있는 제후의 모습 대신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폐현의 초라한 여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신들이 억지로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지독한 경멸과 비웃음을 그녀의 예민한 자격지심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속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겠지. 천한 백정의 아내 주제에 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벼락출세했다고 비웃고 있겠지. 내면의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은 타인의 공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뼈저린 공포를 심어주겠다. 이것이 임광후가 된 여수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자 타락의 방식이었습니다. 제후가 된 여수는 자신만의 거대한 사병을 거느리고 장안 한복판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을 또 하나의 작은 조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악몽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수에게 폭력은 더 이상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뒤틀린 욕망을 채워주는 일상적인 쾌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과거에 처절했던 생존투쟁과 피비린내 나는 기억들은 그녀의 내면에서 가학증이라는 괴물로 부화했습니다. 이 끔찍한 가학성의 첫 번째 타깃은 한나라 최고의 지략가이자 승상이었던 진평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원한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황제 유방이 죽기 직전 그는 번쾌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의심하여 진평에게 번쾌의 목을 베어오라는 밀명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평은 기지를 발휘해 번쾌를 죽이지 않고 압송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 사건은 여수의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저택에 앉아 여수는 매일같이 진평을 파멸시킬 함정을 팠습니다. 그녀는 언니 여태후를 찾아가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진평이 승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술에 취해 여자들과 어울리며 정사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여씨 가문을 몰아내려 역모를 꾸미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모략은 진평의 숨통을 조이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천하의 진평조차 이 미쳐버린 여인의 끝없는 모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진평은 일부러 더 방탕한 척 연기를 해야 했고 여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굴욕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제국 최고의 천재가 천한 출신의 무식한 악녀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듯 납작 엎드린 이 기괴한 풍경. 여수는 이 상황을 뼛속 깊이 즐겼습니다. 지식과 교양, 훌륭한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새치혀 하나, 손짓 하나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쾌락은 조정의 대신들을 괴롭히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완전히 다 담기지 않은 야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수의 저택은 그야말로 지상의 지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노비나 시녀가 있으면 그녀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채찍질은 기본이었고 사람을 짐승처럼 묶어두고 피가 튈 때까지 때리는 것을 웃으며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폭력성은 점차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길을 가다 자신의 마차보다 앞서가는 자가 있으면 신분을 막론하고 사병을 풀어 그 자리에서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연회장에서 자신의 옷차림을 쳐다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족 부인의 얼굴에 뜨거운 차를 붓거나 입을 찢어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안의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임광후 여수라는 이름은 곧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떠 있었지만 장안의 민심은 여수라는 거대한 먹구름에 가려 짙은 암흑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은 그녀의 발밑에 있었고 황제차 그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폭력을 일상적인 쾌락으로 여기며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비대해진 이 괴물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그 잔인한 몽둥이질이 훗날 자신의 두개골을 부수게 될 부메랑이 되어 맹렬한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제후의 옷 아래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 저주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피로 세워진 모래성은 가장 끔찍한 피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하늘을 뒤덮은 짙은 먹구름은 이제 단순한 공포를 넘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질식할 듯한 억압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수가 누렸던 권력의 본질은 언니인 여태우의 절대적인 비호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두 자매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여태우가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정적들을 제거하는 냉혹한 정치가였다면 여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과정 자체를 유희로 즐기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가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여태우가 유씨 황족들을 하나둘 독살하고 감금할 때 궁궐 밖 장안의 거리를 통제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대장 역할은 온전히 임광우 여수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한나라의 공식적인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종의 비밀경찰 본부이자 사설 고문장이었습니다. 이 뼈아픈 역설은 여수의 일상 속에서 아주 기괴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흙바닥을 뒹굴던 촌부의 피 속에 흐르는 거친 본성은 최고급 비단옷을 입었다고 해서 결코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귀족 사회의 우아하고 정제된 문화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장안의 내로라 하는 문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뼈대 깊은 귀족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강제로 불러 모아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회를 빙자한 참혹한 인격 모독의 현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사나이 진미가 차려진 상 위에서 여수는 학자들에게 강제로 천박한 춤을 추게 하거나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도록 강요했습니다. 평생 경전과 도리를 읽으며 고고하게 살아왔던 선비들이 살기 위해 제후의 관복을 입은 전직 백정의 아내 앞에서 개처럼 짖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여수의 눈짓 하나에 곧바로 건장한 사병들이 달려들어 그 자리에서 몽둥이질을 가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여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미친 듯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녀가 즐긴 것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산산조각나고 고귀하다고 믿었던 귀족들의 영혼이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 그 순간을, 즉 영혼의 살해를 즐긴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을 일상적인 쾌락으로 여기던 여수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수치심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학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느 대신의 어린 딸이 여수의 차가 지나갈 때 미처 엎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의 부모를 끌어내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한 매질을 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비명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예전 남편의 푸죽간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가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치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극단적인 공포정치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렸지만 그럴수록 여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걸치고 있는 이 오만한 제후의 옷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폭력이 사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언니 여태우의 숨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기원전 180년에 가까워지면서 철의 여인 같았던 여태우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눕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태후의 기력이 쇠해간다는 소문은 장안의 어두운 뒷골목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여태후의 기침소리가 한번 궁궐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여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장안의 그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굽신거리는 대신들의 구분등 너머로
시퍼렇게 날이 선 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 숨죽이고 있는 주발, 진평 같은 개국 공신들의 두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늙은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유방이 남긴 백마의 맹세는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분노의 칼날을 등 뒤에 감춘 채 여태우라는 거대한 태양이 저물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특히 자신이 저지른 죄업의 크기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악인에게 공포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여수는 권력의 누수를 막기 위해 더욱더 병적이고 발작적인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병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안의 민가와 대신들의 저택을 수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씨 황족들과 내통하는 기색이 있거나 여씨 가문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자들은 가차없이 끌려가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여수는 자신의 조카들이자 여씨, 가문의 젊은 후계자들에게까지 채찍질을 가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무력으로 사람의 육신은 찢어밟힐 수 있어도 억눌린 자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거대한 복수의 불길은 결코 끌 수 없는 법입니다. 여수가 폭력이라는 마약에 취해 미쳐 날뛸수록 그녀의 파멸을 재촉하는 시계바늘은 더욱 가속도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을 짓누르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어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원전 180년 가을의 문턱, 장안의 궁궐에서 무겁고도 서늘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천하를 공포로 다스렸던 절대자 여태우가 끝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여태우의 죽음을 알리는 그 종소리는 누군가에게는 폭정의 끝을 알리는 해방의 나팔소리였지만 임광우 여수에게는 곧 자신의 두개골을 부수러 올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지켜주던 거대한 온실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거칠고 차가운 복수의 폭풍우가 그녀의 벌거벗은 영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올 차례입니다. 천안 농부에서 제국의 심장부를 유린했던 괴물, 여수의 가장 비참하고도 소름 돋는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태후의 죽음을 알리는 장안의 종소리가 멎은 직후 제국의 수도에는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거대한 맹수가 숨을 죽이고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려볼 때 흐르는 아주 팽팽하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었습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죽는 순간 자신의 운명도 끝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언니의 시신 앞에서 제국의 대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여수의 두 눈에는 슬픔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하나, 벌거벗겨진 자신의 목숨에 대한 극도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그 오만한 제후의 자리, 남편 번쾌의 무덤 앞에서조차 뻣뻣하게 세웠던 고개, 사람들의 살점을 찢으며 즐거워했던 그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태우라는 거대한 태양이 사라진 장안의 밤하늘 아래 임광우 여수는 이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벼랑 끝에 고립무원에 서 있었습니다. 궁궐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수는 자신의 저택으로 황급히 돌아와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신들의 비명소리와 그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화려한 저택은 이제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학증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잔인한 괴물이 되지만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겁쟁이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여수는 저택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습니다. 화려한 자줏빛 제후의 관복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조차 자객의 발걸음 소리로 들렸고 자신을 호위하던 사병들의 눈빛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편집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침소에 칼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두려워 노비들이 먼저 먹어보게 한 뒤에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거 자신의 발밑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던 자들의 환영이 밤마다 그녀의 침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저주하던 그 원혼들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폭력을 오락으로 즐겼던 자가 이제는 그 폭력의 기억에 의해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수는 그저 방구석에서 떨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피 속에는 여전히 폐연의 진흙탕에서 살아남았던 야생들개의 생존 본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때야 먼저 선수를 쳐서 장안을 핏빛으로 물들이겠다는 도끼가 서서히 공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역시 가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여태우는 죽기 전 제국의 최정예 부대인 북군과 남군의 통수권을 조카인 여산과 여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군대만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면 주발이나 진평 같은 늙은 공신들도 함부로 칼을 빼들지 못할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여수는 당장 조카들을 저택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여수의 두 눈에는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도대체 뭘 망설이고 있느냐? 언니가 죽은 지금 유씨 황족들과 저 늙은 대신들이 우리 여씨 일가의 씨를 말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당장 군대를 움직여 황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반기를 들 기미가 있는 대신들의 목을 모조리 쳐서 장안거리에 내걸어야 한다. 피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나 여기서 비극적인, 아니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산과 여록은 여수처럼 밑바닥에서 피를 묻히며 올라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태우가 만들어 놓은 온실 속에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를 먹으며 자라난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병부를 쥐고 수만 명의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주발과 관영 같은 맹장들의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칼을 빼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군대를 움직이면 오히려 저들에게 반역의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아직 황제가 우리 여씨 가문의 통제 아래 있고 저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피를 흘려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카들의 나약한 변명을 듣는 순간 여수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명분? 지금 명분을 따질 때냐? 저 승리 같은 늙은 것들이 언젠가 법과 도리를 지켜서 우리를 살려둘 것 같으냐? 힘이 없으면 도마 위의 곡이 신세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이냐? 여수는 조카들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들을 굴복시킬 무력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군사력은 이 겁쟁이 조카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은 여수의 심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무능한 핏줄들 때문에 온 가문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미래를 말입니다.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저택 밖 장안의 공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지략가 진평과 우직하지만 결단력 있는 장군 주발은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엿시 가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여상과 여록 주변의 인물들을 매수하여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만 내려놓고 영지로 돌아간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거짓말은 공포에 질려있던 여록의 마음을 치명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수의 저택을 찾는 발길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과거 그녀에게 아부하기 위해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권력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장안 한복판에 있는 임광우의 화려한 저택은 이제 고립된 섬, 아니 사형수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처형장이나 다름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여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초점 잃은 눈으로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그녀가 밟고 지나가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도, 벽을 장식하고 있는 진귀한 그림들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물창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쥐어짜서 모아둔 황금과 옥구슬, 최고급 비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보물들을 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갑게 빛나는 황금 더미 앞에서 그녀는 숨이 막히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허무함에 몸서리쳤습니다. 권력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무력과 공포로 억눌렀던 사람들의 충성은 그 공포의 주체가 힘을 잃는 순간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변하여 등 뒤를 찌릅니다. 여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련한,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괴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여수의 저택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식통으로 심어둔 은밀한 하수인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는 여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여수의 귓개윙하는 이명이 들리며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군사력이 다름 아닌 자신의 조카의 겁쟁이 같은 선택 때문에 고스란히 적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충격과 배신감에 직면했을 때 사람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해 버립니다. 여수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짐승의 기괴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도 적나라한 심리적 붕괴의 순간, 훗날 역사에 그토록 강렬하게 남게 될 보석이 진흙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바로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거대한 저택, 임광후 여수의 귓가에 울리던 그 끔찍한 비명은 곧 처절하고도 기괴한 웃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병부를 넘겼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칼 한 번 뽑아보지도 않고 그 알량한 목숨 하나 구걸하겠다고 제국의 군대를 적들의 아가리에 통째로 던져주었다고. 그녀의 웃음은 분노를 넘어선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흘러나오는 광기의 파편이었습니다. 전령은 그 섬뜩한 웃음소리에 기겁하며 바닥을 기어 도망쳤고, 저택의 거대한 대청마루에는 오직 여수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나약함을 경멸했습니다. 피를 두려워하는 자를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와 언니 여태후는 칼날 위를 맨발로 걸으며 이 제국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피를 묻혀가며 만들어준 온실 속에서 비단옷만 입고 자라난 조카 여록이 늙은 대신들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가문의 심장인 군사 통수권을 스스로 적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군사력마저 적의 손에 넘어가자 여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제후의 관복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보화도, 죽음의 발소리를 단 1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환상에서 깨어난 그녀가 직면한 것은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안의 공기를 가르는 불길한 진동이 울려왔습니다. 북군을 완전히 장악한 주발의 군대가 여시 가문을 토벌하기 위해 형벌의 칼날을 세우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녀의 탄식이 부서진 보석들 위로 흩어질 때 저 멀리서 장안의 공기를 가르는 무겁고 불길한 진동이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신의 북소리 같은 그 진동. 그것은 바로 북군의 지휘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개국공신 주발의 군대가 여시 가문의 사람들을 도륙하기 위해 장안의 거리를 행진하는 군화 소리였습니다. 여시 성을 가진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참아라. 차가운 가을바람을 타고 넘어온 그 서슬 퍼런 명령이 여수의 저택 담장을 넘어 마당에 꽂혔습니다. 저택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시녀들마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저택에는 진흙탕 속에 엎어진 여수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진흙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귀에 점점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군화 소리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절대적인 폭력이 이제 주인을 바꾸어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쾌락으로 즐겼던 악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진실의 형벌을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겁게 닫혀있던 임광우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들에 의해 거칠게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장안에서 가장 높고 견고했던 임광우 저택의 거대한 정문이 두 동강나며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금단의 구역. 하지만 지금 그 부서진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제국의 정예병인 북군의 시퍼런 칼날과 그들보다 더 날카롭게 번뜩이는 살기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택의 넓은 마당으로 밀어닥쳤을 때 병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요괴, 혹은 마지막까지 칼을 쥐고 발악하는 오만한 귀족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산산조각이 난 진귀한 보석들의 잔해 한가운데 진흙탕을 뒤집어 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주저앉아 있는 늙고 초라한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령 장안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임광우 여수란 말인가. 선두에 선 장교의 중얼거림 속에는 허탈함마저 배어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환상의 껍데기가 벗겨진 악인의 실체는 이토록 허망하고 초라했습니다. 여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병사들의 시퍼런 창끝을 보며 마지막 남은 본능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외침은 허공을 떠돌다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수십 명의 목이 달아났겠지만 이제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싸늘한 비웃음만이 번져갈 뿐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친 손길들이 여수의 몸을 덮쳤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짐승을 결박하듯 굵고 거친 밧줄로 그녀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밧줄이 화려한 비단옷을 파고들어 여수의 살갗을 긁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마당에 흩어진 옥구슬 조각들 위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날카로운 보석의 파편들이 그녀의 무릎과 손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그 고귀한 보석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그녀 육신을 찢는 형구가 되어버린 이 지독한 역설. 여수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지옥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택 밖으로 끌려 나온 여수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안의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여수의 마차가 지나갈 때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숨죽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수의 몽둥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 여수의 사병들에게 딸을 빼앗긴 노모, 억울하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농부들, 폭력과 억압의 시대 속에서 짐승처럼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수만 명의 백성들이 이제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길 양옆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끌려온 여수는 한나라의 엄격한 형법에 따라 제후의 겉옷이 철저히 벗겨진 채 형틀에 묶였습니다. 평생 타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을 유희로 삼았던 권력자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녀의 권력을 지탱하던 오만한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곳에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늙고 초라한 여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윽고 사형 집행관의 무자비한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많은 사학자들의 교차 검증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의 사형 방식 중 하나였던 이 형벌은 인간의 육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타인의 고통을 유희로 삼았던 제국의 권력자는 결국 자신이 뿌린 폭력의 늪에 빠져 형장의 흙먼지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비단옷이 벗겨진 자리엔 잔혹한 역사의 인과응보라는 서늘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